안녕하세요, 빅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빅설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대 후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문득 떠오르는 때가 많아졌거든요. 지금이야 힘들었던 그 시절을 다 견디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은 불우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고아로 컸습니다. 그렇다고 제게 가족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를 품어주기에 가족의 울타리가 너무도 부족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제가 8살이 되었을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시댁의 구박과 아버지의 폭력을 이기지 못해서요. 아버지는 집안의 3대 독자셨어요. 손이 귀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 귀하게 크신 분이었습니다. 위로는 누나 4명이 있고 거기다 막내 아들이니 원하는 건 다 하면서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대학도 들어가셨는데 공부에는 아마 큰 흥미가 없으셨던지 학교를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쯤 제 어머니를 만나 제가 생겼고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친할머니와 고모들은 엄마와 저를 아들의 인생을 망친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항상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셨는데 제가 딸이기까지 하니 어려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클 수밖에 없었죠. 늘 저를 째려보셨고 워낙 구박을 많이 받아서인지 할머니 구박을 피해 방으로 숨어들었던 것만 기억이 나네요. 저와 엄마를 지켜줘야 할 아빠는 매일 밖으로 돌기 바쁘셨어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지만 곁에 가까이 가면 늘 술 냄새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는 했어요. 어린 시절을 통틀어 유일하게 행복했던 건 엄마와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와 고모들의 구박이 있었어도 엄마만 있다면 행복했으니까요. 아빠가 일을 거의 안 하시다 보니 집안 생계는 엄마가 꾸리셨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엄마를 마중 나갔다가 같이 손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순간이 제게 남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가서 돈도 벌어야 하고 시어머니 구박도 참아가며 시집살이 해야 하고 거기다 남편의 폭력까지 견뎌야 하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은 거죠. 제가 8살이었을 때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그 시간이면 엄마가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저를 보러 왔다는 게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학교 앞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사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엄마는 왜 안 먹어? 떡볶이 맛 없어? 엄마는 안 먹어도 돼. 우리 딸 많이 먹어. 그리고 이거 떡볶이 먹고 집에 들어가서 숙제하고 내일 학교 갈 준비하고 알았지? 응. 근데 엄마 나랑 같이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엄마는 어디 다른 데 가? 엄마 며칠 외할머니 댁에 다녀올 거야. 엄마 없는 동안 할머니랑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 엄마 언제 오는데? 나도 외갓집 같이 가면 안 돼? 나도 가서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보고 싶단 말이야. 너는 학교 가야지. 나중에 같이 가자. 엄마도 며칠 있다가 금방 올 거야. 그리고 우리 정미 주려고 엄마가 목걸이 사왔어. 엄마는 작은 목걸이 하나를 제게 걸어주셨어요. 그 안에는 엄마랑 제가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한테 목걸이를 걸어주시고는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그 목걸이를 보라고 하셨어요. 목걸이 너무 예쁘다. 나 이거 매일매일 하고 있어도 돼? 절대로 안 빼고 매일 하고 있을래. 그래, 절대 빼지 말고 꼭 차고 있어. 엄마는 제 손에 목걸이 하나를 남기고 떠나셨어요. 며칠만 있다가 온다던 엄마는 한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고 집을 나가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보기 위해 학교에 오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엄마와 이혼한 뒤 아버지는 점점 더 폐인이 되어 가셨어요. 외출도 안 하시고 방에 틀어박혀 매일같이 술만 드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시에는 너무 어려 사람이 하늘나라로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와의 이혼이 아버지를 무너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빠는 하늘나라에서도 술을 드실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 저에게 집은 더 불편한 공간이 되고 말았어요. 할머니와 고모는 아빠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게 엄마와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모든 구박과 잔소리는 모두 제 몫이었죠. 하루는 할머니 구박이 듣기 싫어서 학교 끝나고 밤 늦게까지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린 게 일찍 들어와서 집안일도 거들어야지 이 시간까지 뭐하다 들어온 거냐고 저를 막 때리셨어요. 그때 매를 맞는데 정말 서러웠습니다. 이제 집에는 제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사진이 든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잠에 들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외갓집에 가야겠다 싶었어요. 엄마가 외갓집에 간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면 엄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서 터미널에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는 어떻게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엄마 손잡고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으니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도저히 집에 다시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럼 다시 할머니의 구박을 받아야 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버스 운행이 끝날 때까지 버스터미널에 하염없이 앉아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린 꼬마가 불 꺼진 터미널에 앉아있으니 한 직원분이 다가오셨어요. 집은 어디냐고 누굴 기다리냐고 물어보셨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제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가까운 파출소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파출소에 가서도 경찰이 부모님은 계시는지 집은 어디인지 계속 물었지만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집 주소를 말하면 다시 할머니만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도 그게 참 싫었어요. 어차피 집에 들어가도 사랑받지 못할 텐데 그냥 고아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계속 물어보는데도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을 파출소에서 보냈고 부모가 버린 아이라고 생각했는지 얼마 뒤 저를 고아원으로 보냈어요. 고아원에서의 첫날 밤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일단 할머니 괴롭힘에서 벗어나 잠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떠나고 나서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거든요. 물론 고아원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원장님 성격이 강하신 편이라 저나 다른 친구들이나 원장님 화나시는 일 없도록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래도 할머니의 구박을 견디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가끔은 울고 싶은 날도 있었죠. 이혼해서 집 나갈 거면 나도 데리고 가지. 왜 엄마 혼자만 나갔을까? 원망도 됐었어요. 특히 새학기가 될 때마다 저를 가리키면서 고아라고 수군대거나 손가락질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되면 나를 버리고 간 엄마가 미웠어요. 그런데 날 낳아주고 사랑해준 사람이 이 세상에 엄마뿐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마음껏 미워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가 미워서 울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제 미래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나간 언니 오빠들이 놀러 올 때마다 20살이 되면 나가야 하니까 준비 잘해서 나가야 한다고 말해주곤 했었거든요. 그러니 남들보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노력했었어요.
성적이 좋은 편이라 대학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제 형편에 대학을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냥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떳떳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다행스럽게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렵게 살아온 저를 대견하게 봐주셨고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회사에도 인정받으며 경력을 쌓아가던 중 지금의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했었어요. 키도 크고 반듯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동경하는 느낌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그저 직장 선배로 남편을 대했습니다. 그러다 둘이 같이 야근을 하고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잔 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좋은 감정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났을 때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솔직히 남편은 저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 제가 결혼해도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고아라는 사실 때문에 반대를 당할까봐 두려웠었어요. 제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그런 저를 남편이 설득했어요. 그동안 외롭게 살았을 텐데 더는 혼자 두고 싶지 않다고 자신을 믿고 따라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이 사람과는 평생 살아도 좋겠다 싶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부모님께 초대를 받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하니 부모님 두 분 모두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도 연락이 끊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고? 네, 맞습니다. 부모님 이혼하신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9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요. 힘들었을 텐데 아주 잘 자랐네. 오늘 아가씨 온다고 이것저것 음식 좀 많이 해놨어요. 천천히 다 먹고 가요. 그 사람 부모님께서는 제가 고아란 사실을 아시고도 큰 말씀이 없으셨어요. 예상외로 아무 말이 없으셔서 놀랐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건가 생각하던 찰나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 모르게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회사 근처로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제가 직접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여기까지 오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다음부터는 연락 주시면 제가 댁으로 갈게요. 아니에요. 할 말 있는 사람이 와서 만나야지. 저기 내가 이정미 씨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시간 괜찮죠? 네, 어머님. 근데 하실 말씀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기석이랑 결혼 문제 때문에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나 사실 아가씨가 고아로 자랐다는 얘기 듣고 많이 놀랐어요. 당황하기도 했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초면에 실례할 수도 없어서 참았는데 나 우리 애랑 아가씨랑 결혼 못 시켜요. 바깥 양반하고도 다 얘기가 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헤어지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 제가 고아라서 마음에 안 드실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다른 사람한테 폐 안 끼치고 살았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기석 씨한테도 또 어머님 아버님께도 잘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마음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도 아가씨 힘들게 산 거 알아요. 그래서 대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며느리 맞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 기석이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알아주는 대학 나와서 조건도 누구한테 빠지지 않는 애예요. 어딜 내놔도 부족함 없는 아들이 고아랑 결혼한다는데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요. 어머님은 절대 허락 못한다는 말씀을 남기시고는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울컥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네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약해진 마음을 다잡고 조건만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다짐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도 혼자 가서 찾아뵙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몇 달을 노력해봤지만 두 분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혹시나 허락해 주시는 걸까 기대했지만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사람만 봐서는 좋은 며느리감인 걸 알지만 고아라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우리는 변하지 않으니 더 상처받지 말고 그만 끝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단념이 됐던 것 같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받아들이자 싶어 그 사람에게도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냉정해진 제 태도를 견디지 못한 그 사람도 이별을 받아들였고 제 첫사랑은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는 참 쉽게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헤어지고 며칠 뒤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식을 잃은 그 사람 곁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다친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정말 미안했어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매일같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냥 그이가 회복하는 것만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 부모님은 매일같이 오는 저에게 다친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제 인생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허락해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저 다 낫는 것만 보면 되니 오는 걸 막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고 이렇게 마음이 고운 아가씨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의식이 없던 남편이 깨어났고 그날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부모가 없다는 조건만 보고 판단해서 미안하다고,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러 매일같이 오는 제 모습에 감동해서 마음을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진심을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지나간 일은 잊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정말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벅차기도 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부모님들의 축하 속에 결혼을 했고 2년 뒤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이상하게 참 엄마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 저를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미웠어요. 나는 내 자식이 이렇게 예쁘고 소중한데 엄마는 그렇지 않았는지,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엄마라면 두고 갈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자식을 두고 떠나는 모진 선택을 한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엄마를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었느냐고 꼭 한번 묻고 싶었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지난날은 잊고 잘해보자고 하셨지만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 눈밖에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었어요. 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채셨는지 일부러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해주셨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이상 너도 내 자식이라고, 너를 며느리 겸 딸로 생각할 테니 너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말만이 아니라 정말 저를 딸로 품어주셨어요. 어머님이 제 산후조리까지 해주셨거든요. 매일같이 새끼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일일이 다 챙겨주셨습니다. 결혼 생활은 참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보다 1살 어렸는데 성격도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 온 날에도 누나라고 생각해도 되냐고 먼저 다가와줘서 긴장이 많이 풀렸는데 제가 결혼한 뒤에도 우리 아들도 예뻐해주니 참 고마웠어요. 그런 도련님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집에 여자를 데려왔어요. 도련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만난 여자라고 하는데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모든 조건이 저보다 뛰어난 여자였어요. 솔직히 조금 위축된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제 나랑 한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친하게 잘 지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초반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다 같이 모여 저녁 먹는 날 음식 만드는 게 서툴기에 제가 이것저것 좀 알려줬죠.
그걸 듣고 있던 동서가 갑자기 제게 어느 학교 출신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고졸이고 고아라고 대답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내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가족들이 시댁에 모인 날이었었어요. 아이가 한창 영어를 배울 때라 소파에 앉아서 같이 영어책을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책을 읽어달라기에 한 장씩 읽어주고 있는데 동서가 왔더라고요. 제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동서,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뭐 할 말 있는 거야? 뭐 할 말은 없고 그냥 애한테 영어 읽어주시는 거 듣고 있었어요. 그랬어? 근데 좀 쑥스럽네. 나 뭐 틀린 거 없는 거 같지? 대학 못 나온 수준 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못 배워서 그런지 발음이나 억양은 좀 별로네요. 그런 거야 뭐 내가 외국 가서 살 것도 아닌데 틀리지만 않으면 되지. 아이 키우는 사람이 그 정도로 만족해서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늦기 전에 영어 학원이라도 좀 다니세요. 나중에 애가 듣고 엄마 발음이 왜 그러냐고 망신 주면 어떡해요? 대학 나온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새겨 들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시동생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조금도 상상한 적 없던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 집안 식구들도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따져 묻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를 봐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시동생 커플과 같이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가게 된 거예요. 저는 동서에게 그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좀 물어보고 서로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걷자고 하고 같이 밖으로 나왔어요. 같이 걸으면서 그날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물어봤죠. 동서, 얼마 전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혹시 무슨 뜻으로 그런 말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무슨 얘기 하나 했네. 말 그대로예요. 발음이나 억양 둘 다 한참 배워야 되니까 아이한테 망신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수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다는 건데. 그럼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거야? 나는 동서가 잘못 말했다고 할 줄 알았어. 왜요? 나한테 영어 지적당하니까 부끄러워요? 아니, 자식한테 들으면 더 망신스러울 테니까 그럴 일 없게 미리 공부 좀 해둬요. 동서, 지금 말 무슨 뜻으로 한 거야? 내가 대학 못 나왔다고 해서 나 무시하는 거야? 이게 무시예요? 걱정돼서 해주는 말이지. 나한테 음식하라고 알려줄 때는 잘난 척하더니 영어 못하는 거 들켜서 부끄러운 거예요? 못하면 노력을 해야지. 고졸의 고아라서 그런가 자격지심까지 있네. 할 말 다 했으면 이만 올라가 볼게요. 동서는 저랑 1분도 같이 있기 싫다는 듯 자기 말을 하자마자 바로 숙소로 들어갔고 덩그러니 저만 혼자 남았어요. 같이 놀러 갔으니 대화도 나누고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것만 확인한 꼴이 된 거예요. 동서와는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그게 힘들다고 느껴져서 씁쓸함이 들기도 했습니다. 같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나 시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 일의 담당자로 저를 추천했다고 했어요. 그날 놀러 갔을 때도 전업주부로 형수님 능력 썩히는 거 아깝다고 좋은 자리 있으면 알아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이 막 설레더라고요. 그때 막 일을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였거든요. 물론 일을 안 할 때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듬뿍 줄 수는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나라는 사람이 주부로만 기억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저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조금 걱정했었는데 고민 없이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해줬고 시부모님도 적극적으로 저를 밀어주셨어요.
든든한 지원군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설레는 마음을 안고 회사에 나갔어요. 몇 년 만에 처음 출근하는 거라 얼마나 떨리던지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회사에서 동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뭐 얼마나 마주칠까 싶어서 큰 신경은 쓰지 않았는데 저희 팀 과장이라며 소개시켜준 사람이 동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동생은 형님이랑 동서랑 손발 잘 맞춰서 일해보라고 하는데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포기하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회사니까 업무적으로 제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고아의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동서한테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앞으로 제가 일할 자리를 안내받고 저희 팀 직원들 앞에서 첫 인사를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정미 씨는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7년인가 8년 만에 다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많겠죠? 그러니 일 똑바로 배울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고졸 출신에다 고아라는 거 모르셨죠?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니까 다들 눈치껏 배려 좀 해주세요. 동서는 그렇게 제 비밀을 모든 팀원들 앞에서 다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부모 없이 자랐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걸 숨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게 죄를 지은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한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나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알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동서가 모든 이야기를 다 해버리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는데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퇴근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더 이상 동서의 이런 행동을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때마침 어머님이 저희 모두 저녁 먹고 가라고 부르셨고 만나서 바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퇴근하고 돌아가니 동서가 먼저 와 있길래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불렀습니다. 동서, 아까 회사에서 그게 무슨 짓이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망신 주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닌데 왜 발끈해요? 그럼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대학 나왔어요? 아니잖아. 고아에 고졸 출신인 거 맞는데 뭘 그래? 그리고 집에서는 반말해도 되지만 회사에서는 예의 깍듯하게 대하세요. 내가 회사 선배인 거 알죠? 나 공과 사 구분 못하는 사람 아니야. 그건 걱정하지 마. 대신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소개한 거 사과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사과를 해요? 동서라고 군기 잡아요? 어쩜 동서는 사람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아? 그래, 나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큰 것도 맞고 동서처럼 알아주는 대학도 나오지 못했어. 그래도 그걸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그렇게 꼭 광고를 해야 돼? 나중에 동서가 조심스럽게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님 나한테 말할 기회를 줬어도 됐잖아. 첫 출근한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해버리는데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아, 진짜 피곤하게 구네. 남들한테 따로 말할 거 그냥 내가 속 편하게 얘기해준 거라니까. 아니, 고졸은 원래 다 이래요? 도와줘도 왜 난리야? 저희가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 높여 싸우는 소리를 저녁을 준비하시던 어머님이 듣고 오셨어요.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둘 다 거실로 나와봐라. 동서와 제가 다툰 일로 시댁은 살얼음판이 됐어요. 아버님께서는 저한테 왜 싸웠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보니 이번 일은 둘째 네가 잘못했구나. 말을 해도 큰애가 말하는 게 맞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얘가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어. 아버님, 그건... 그래, 나도 너희 아버님이랑 생각이 같다. 네가 큰애 회사에서 적응 잘하라고 도와줘야 할 판에 고아에다 고졸이라고 먼저 얘기하면 되겠니?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저 정말 억울해요.
어차피 말할 거 제가 먼저 말한 것 뿐인데 그게 뭐가 기분 나쁘단 건지 모르겠어요. 너네 회사 사람들이 큰애 대학도 못 나오고 고아라고 무시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큰애가 너 때문에 기분 나빴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 왜 말대꾸를 내? 큰애 내가 10년 가까이 봐왔지만 한 번도 목소리 높인 적 없던 애야. 그런 애가 이렇게 화났을 때는 네가 원인 제공을 한 거다. 그러니까 형님한테 사과하는 게 맞는 거야.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형님. 화 푸세요. 동서는 시댁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과까지 했으니 저는 우리 사이의 감정이 모두 다 풀린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동서는 그 이후부터 저를 더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다른 팀 사람들까지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저를 나무랐고 보이는 대로 다 트집을 잡았어요. 자기가 쓴 컵을 닦지 않았다면서 일개 사원이 과장컵 닦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대학 못 나와서 이런 것도 못하냐며 매일같이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동서의 악행이 심해질수록 제 편을 들어주는 동료도 많아졌습니다.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대학 안 나온 게 잘못한 것도 아니니 힘내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동서 같은 사람만 있었다면 회사 생활 견디기가 어려웠을 텐데 동료들도 좋고 일도 재밌고 동서를 제외하고는 다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직장 생활에 적응도 하고 회사 임원들이나 동료들에게 인정도 받게 돼서 동서는 더 티가 나게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빼고 직원들을 불러내 회식을 하는데 그런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어요. 참기 힘든 건 일로도 저를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걸 좋게 보신 부장님이 저 혼자 해보라고 일을 맡겨주신 게 있었어요. 일을 진행하려면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과장인 동서가 결제는 해주지 않고 계속 다시 해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인해주겠지 싶어 서류를 넘기면 다시 해오라고 면박을 주는데 그렇게 한 달 동안 반복되니 저도 더는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알아야겠다 싶어서 따져 물었어요. 과장님, 도대체 제 서류 어떤 점 때문에 다시 수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좀 알려주세요. 이래서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은 안 된다니까? 다시 해오라면 해오는 거지.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다 알려줘야 돼? 저 다시 해오라고 하셔서 한 달 동안 다시 작업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수정하라고 하시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시면 더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정미 씨, 지금 내가 서류에 사인 안 해줬다고 따지는 거야? 회사가 학교도 아니고 아랫사람이 눈치껏 하는 거지. 과장인 내가 일개 사원인 그쪽한테 뭘 더 알려줘야 돼. 솔직히 다시 해올 필요도 없어. 이정미 씨 일하는 거 딱 고졸 출신 수준이라 팀에 보탬도 안 돼. 알아? 과장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업무만 가지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만 가지고 말하면 그쪽이 알아? 어차피 고졸의 고아 출신인데 뭘 알겠어. 서류 하나도 내 맘에 딱 들게 못하면서 참 말이 많네. 하긴 이정미 씨 수준을 생각해줘야지. 못 배운 거 티내는 거지? 그렇지? 업무로만 이야기하시면 되지 그런 말은 왜 꺼내세요? 과장님이야말로 저한테 일부러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이 나한테 대드는 거야? 허! 어디 상사한테 눈 똑바로 뜨고 큰 소리야? 상사면 이유 없이 괴롭혀도 다 참아야 돼요? 고아로 자라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과장님한테 피해 준 거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막말하신 거 사과하세요. 야, 미쳤어? 내가 너한테 사과를 왜 해? 집에서 형님이라고 회사에서도 형님인 줄 알아? 어디서 감히 잘난 척이야! 동서는 사과하라는 제 말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제 뺨을 때렸어요. 한 대 때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제 머리채까지 잡더라고요. 지켜보던 동료들이 동서를 말리기 시작했지만 동서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제게 달려들었어요.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다가 저를 막 밀치는데 여러 사람이 말려도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늘 목에 차고 있던 제 목걸이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떠나던 날 제게 주셨던 목걸이라 결혼할 때도 한 번도 빼지 않고 차고 있었던 거였어요. 안 그래도 오래된 탓에 목걸이 줄이 낡아 바꾸려던 참이었는데 동서에게 뺨 맞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충격 때문에 빠지게 된 거였죠. 목걸이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자마자 동서가 저를 붙잡고 때리는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얼른 목걸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으니까요. 이것 좀 놔봐요. 나 목걸이 찾아야 돼요. 이것 좀 놓으라고. 못 놔. 너 일로 와. 어딜 도망가. 저는 떨어진 목걸이를 찾느라 바닥을 헤매고 있고 동서는 그런 저를 잡겠다고 소리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 쪽에 굴러간 목걸이가 보였고 손을 뻗어 가져오려는데 그때 누군가 제 앞에서 그 목걸이를 가져갔습니다. 누군가에서 올려다보니 주변 직원들이 회장님 오셨다면서 정신없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회사 분위기가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그리고 내가 주운 이 목걸이 주인 누구예요?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거 제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직접 산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산 건 아니고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주신 목걸이입니다. 그러자 회장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안에 들어있는 사진까지 확인하셨어요. 이건 내 딸의 건데. 내가 이혼하고 나오면서 우리 딸애에게 주고 온 목걸이인데. 이름이 이정미 맞아요? 네, 회장님. 제 이름 이정미 맞습니다. 회장님은 몸까지 떨기 시작하시더니 제 사원증에 적힌 이름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오열하며 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미웠던, 하지만 너무나도 그리웠던 우리 엄마를 찾는 순간이었어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우리 엄마가 제 눈앞에 계신 회장님이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곧장 회장실로 데려가셨어요. 저도 엄마도 너무 놀랐고 또 너무 많이 울었기에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엄마를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많이 보고 싶었다고 응석도 부리고 싶었고 또 왜 나를 버리고 갔느냐고 따지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계신 회장님이 엄마라고 하니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머릿속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 엄마가 조심스럽게 먼저 말문을 여셨습니다. 정미야, 엄마 없이도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잘 살았어요. 엄마는요? 어떻게 사셨어요? 나는 매일같이 네 생각하면서 살았어.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서 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오직 그 생각 하나로 살았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매일같이 내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서 어떻게 날 버리고 간 건지 그 이유라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나 버리고 갔어요? 아빠랑 이혼하고 집 나가면서 학교로 찾아왔을 때 그때 이미 나 버리고 갈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자식을 두고 갔으면서 어떻게 매일같이 생각했다고 말할 수가 있으세요? 정미야, 엄마가 미안해. 근데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그동안 네가 죽은 줄 알았어. 내 말 좀 들어줘. 자식 두고 가는데도 이유가 필요해요? 나도 애 있는 엄마지만 우리 애를 보면 볼수록 엄마가 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우리 애 몇 시간만 못 봐도 그렇게 보고 싶던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발걸음이 떨어져요? 이 애미가 다 잘못했어. 엄마 얘기 한 번만 들어줘. 어? 그리고 엄마는 길고 길었던 지난 세월을 저에게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도망치듯 나왔던 당시 상황을 모두 설명해 주셨어요. 네 아빠랑 갈라서면서 너무 무서워서 너를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 너를 데려가면 너네 모녀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정말 당장이라도 큰일 저지를 것 같아서 일단 두고 나온 거야. 그리고 다짐했어. 내가 악착같이 돈 모아서 널 데리고 나오겠다고. 그렇게 나와서 죽도록 일만 했어.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했다. 그래야 널 데리고 나올 수 있으니까. 2년을 모으니까 방 한 칸 얻을 돈은 마련이 됐어. 그래서 널 찾으려고 집에 다시 갔는데 네가 없다는 거야.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더라. 엄마는 정민이가 죽은 줄만 알았어. 정말 집을 나갔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하나뿐인 딸이 죽은 줄 알고 살아왔던 엄마에게 몇십 년의 세월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그 힘든 시간 잘 이겨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엄마를 향한 애증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나를 그리워했구나.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우리 모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성공하셨는지도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죽은 줄 알고 본인도 삶을 끝내려고 하셨대요. 근데 하늘에서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러운 엄마는 되기 싫어서 악착같이 버티셨다고 합니다. 방을 얻을 돈을 미천 삼아 작게나마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게 잘 되면서 큰 회사가 될 정도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어 조심스럽게 아까 상황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엄마인데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부끄럽기도 하고 최대한 숨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실이 알려지고 저를 괴롭히고 폭력까지 가한 동서는 그 일로 대기 발령이 났다고 들었어요. 본인이 더는 회사에서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사표까지 썼습니다. 동서의 만행이 알려지면서 시댁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당한 이야기를 듣고 시부모님은 기가 막혀 하셨어요. 동서를 불러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으니 울면서 하는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시부모님들이 명문대학을 나오고 집안도 좋은 자기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고아에다 대학도 못 나온 저를 더 아끼시는 것 같아 질투가 났대요. 그게 부러워서 그랬다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동서는 저를 찾아와서 자기 남편에게 얘기 좀 잘해달라고 다시는 무시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해지기도 했었는데 시동생이 저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동서의 인간성에 대해 실망을 했다면서 이혼을 결정했어요. 회사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한 동서는 이혼까지 당했고 결국 인생이 곤두박질 친 셈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것도 어느덧 10년이 넘게 흘렀네요. 그 사이 저는 대학도 들어갔고 대학원 공부도 마쳤습니다. 엄마가 지원해주신 덕택에 그동안 못했던 공부도 실컷 하고 친정엄마 사랑 또 시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영일 배우면서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행복을 누리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서 현재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엄마와 남편 그리고 시댁 가족들은 제게 행복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고 싶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